한국으로 치면 모텔이고요. 한국의 옛날 8, 90년대처럼 여관급, 여인숙급의, 한국도 야놀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여관, 여인숙들이 빠르게 모텔로 전환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들, 실제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과연 이 시장에 이 아이템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120만을 넘게 지금 다운로드를 하고 있고 한 70만 정도의 회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4년 후쯤이면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호텔 시간당 예약 서비스 고투조이를 운영하고 있는 변성민입니다. 저는 베트남의 SK텔레콤 주재원으로 처음 발령받아서 인연을 맺게 됐고, 그 이후로 이때까지 18년째 지금 베트남 ICT 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베트남 젊은이들이 원하는 이런 아이템을 좀 찾게 됐고요. 그 과정으로 저희 아이템을 선정해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아이템은 베트남이 30살 이내 젊은 인구가 50%에 달할 정도로 되게 젊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되게 많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구매력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원룸이 일반화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한 10년간 그 정도의 그 원룸을 일반화되기에는 어려운 그런 정도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베트남에서는 1, 2성급 호텔입니다. 그것이 한국으로 치면 모텔이고요. 젊은이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한 10년간 이상은 꾸준하게 발전할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 시장에 아직까지 야놀자와 같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는 것을 착안해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이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 확실하게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해서 15% 예약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이미 이제 4,600개 이상의 호텔이 계약을 하면서 광고 매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들이 좀 더 좋은 위치에 자기를 노출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광고를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는 전국에 1, 2성급 호텔이 27,00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모텔화 되기 전, 한국의 옛날 8, 90년대처럼 여관급, 여인숙급에 지금 해당하는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야놀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여관, 여인숙들이 빠르게 모텔로 전환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 시점에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저희를 인해서 많은 호텔들이 고급화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어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로 인해서 빨리 모텔화, 고급화되는 그런 추세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때까지 베트남 1, 2성급 호텔들은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런 호텔을 알리고 싶고 손님한테 뭔가를 어필하고 싶고 프로모션하고 싶어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시장에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고요. 그 전까지는 호텔들이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부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그런 하향 평준화된 서비스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오면서 지금 저희 앱에는 53만 개 이상의 실사용자의 리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호텔들도 빠르게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고, 저희로 인해서 사용자들도 충분하게 정보를 가지고 호텔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장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야놀자를 되게 존중하고 늘 배울 게 많은 그런 선배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호텔과 사용자들이 많이 모아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트랜잭션이라는 것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그 호텔을 MRO 서비스라든지 프랜차이즈 호텔을 직접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밸류 체인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그런 모델을 저도 되게 베트남에서도 충분하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착안해서 저희도 베트남의 현지화에서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의 사업 모델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정확히 알면서 그거를 동남아라는 시장에 이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해외 오퍼레이션 쪽이 어떻게 보면 야놀자보다는 좀 더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시장 찬스는 당연히 베트남에 한국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베트남이라는 시장 자체가 저한테 더 적합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주재원 근무를 하는 동안에 앞으로 여기에서 더 많은 사업 기회라든지 기회가 나한테 발생할 수 있겠다. 빨리 선점하고 올인하자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결정을 했는데요. 쉽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었고 대기업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도 지금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일단은 베트남 인력들, 특히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인력들은 멀티태스킹이 좀 쉽지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초기에 멀티태스킹을 제가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도 힘들고 저도 그것이 안 되는 것들을 답답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물론 제가 주재원할 때에 베트남에서 뽑았던 인재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대기업의 눈에도 맞는 인재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인재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었고, 그런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저도 성장해왔고, 저희 회사는 지금 장기 근속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같이 성장해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이 베트남 시장을 바꿔나간다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진 저희 베트남 직원들이 많이 성장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너무 시장 자체가 성장을 더디게 해서 저는 되게 과연 이 시장에 이 아이템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보니까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꾸준하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서비스가 시장에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시드 투자를 받고 좀 더 마케팅비를 쓰면서부터 사용자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예약도 같이 증가를 하고, 지금은 저희가 다운로드가 이렇게 다른 회사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희 OTA 섹터에서는 저희가 거의 탑에 속하거든요. 베트남 로컬 OTA 중에서는. 저희가 120만을 넘게 지금 다운로드를 하고 있고 한 70만 정도의 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근데 저희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도가 높다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원들 중에서 50% 이상이 5번 이상 방문을 하고 있어요, 저희 서비스를. 그래서 1인당 평균 방문 횟수가 거의 50회 달합니다. 그 정도로 자주 방문하고 오랫동안 쓰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2017년 3월에 런칭했는데 그때 가입하고 지금까지 예약하는 고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한 번 예약을 한 고객은 60%가 다시 재예약을 합니다. 이 수치가 3년 전만 해도 40% 초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그 3년 동안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지만 재예약률은 계속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서비스가 가지는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5만 건 정도의 예약을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한 10만 건 이상 월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만 건이 BEP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1만 건까지 도달하는 게 내년 1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간에도 호텔 예약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는 매월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했고, 그 결과 그 성장성을 믿어주신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4번의 라운드를 통해서 한 82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상황이 어렵지만은 저희도 이제 비용 절감 이렇게 하면서 또 매출은 계속 증대시키고 하면서 저희는 올해 말까지 BEP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단 작년 거의 하반기에 저희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저희 베트남 저희 팀장급 이상들을 다 모아놓고 저희 다가올 스타트업의 겨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들은 많은 베트남 인력들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퇴사를 한 직원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저희 서비스에 대한 확신들, 그리고 저희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 때문에 저희는 연말까지 BEP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생존 기반을 갖추면서 성장을 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프로젝션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인력을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의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많은 트러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걸 극복하고 같이 일을 잘 하게 됐다 하더라도 베트남 시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꽤나 성장이 초기에는 더디게 일어나는데 그때 되게 많은 고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꾸준하게 시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기다리면서 이 시장에 비용 관리하면서 이 시장을 접근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수인데요. 회수 관련해서는 텍스라든지 리걸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비용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좀
빠른 편법을 동원해서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엑시트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 회사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코트라라든지 한국 IT 지원센터 이런 데서 리걸 서비스 같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돈이 없으니까 스타트업은 그런 리스크를 그래도 조금 적은 비용으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계속해서 동남아 시장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들을 꿈을 꿨었습니다. 코로나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못했는데요. 4년 후쯤이면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 정도 4개국에선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갈증이 나갖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갖고